인류가 말과 함께 전쟁터를 누빈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의 한 축을 담당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쓰였죠. 그런데 이런 기병대가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서도 활약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번 영상에선 대한민국 국군 최초이자 마지막 기병대와 그 기병대를 이끈 대장 장철부 중령, 그리고 6.25 전쟁에서의 그들의 활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철부의 본명은 김병원으로 192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 주호대학교 법학부에서 공부하는 등 정말 군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44년 1월 유학생활 도중 일본군 학병으로 강제 징집됩니다. 그는 그해 7월 중국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그대로 일본군에 있을 수 없던 그는 두 차례의 탈영을 시도해 성공하며 항일 활동을 시작했고 10월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제1지대 제1유격대장으로 유격전을 벌여 일본군의 병참기지를 습격하거나 군수품 수송열차를 파괴하는 등 성공적인 전과를 거뒀습니다. 이때부터 장철부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과로 그는 45년 3월 백범 김구의 추천을 받아 중국 황포 군관학교로 입교했고 기병과를 수료하여 47년 2월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 이후 한반도에 돌아온 그는 대한민국 국군에 투신했습니다. 후에 육군사관학교가 되는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해 임관했고 그대로 사관학교 전술학교관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다가 1949년 10월 독립기갑연대 예하에 국군 최초의 기병대대가 창설되자 드디어 기병대대장으로 보직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에서 기병대의 본격적인 첫 전투가 벌어진 곳은 한강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장철부 소령의 기병대대는 퇴계원에서 7사단과 6사단 사이를 연결하며 정보 수집과 수색 임무를 맡았지만 곧 연대 명령으로 서울에 복귀했고 이어서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안양천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24km의 한강 방어선에서 장철부 소령은 뚝섬방면에서 봉은사와 과천, 신사리를 잇는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한강은 도하 장비와 작전 없이 쉽게 도하할 수 없었지만 한강 곳곳에 나루터가 넓게 퍼져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철부의 기병대대는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이동방어전을 전개했습니다. 후퇴하던 국군 전방 부대들이 한강을 건너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6월 29일 밤 북한군은 대대적인 포격과 함께 여의도, 흑석동, 신사리 일대에서 한강 도하를 시도했습니다. 한편 기병대는 신사리 일대에 수색 거점을 두고 인근 지역을 쉬지 않고 정찰했는데요. 이때 기병대의 3중대 3소대가 뚝섬 쪽으로부터 나룻배로 도하하는 한 개 소대 규모의 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기병대는 북한군이 하선하고 정비가 끝나지 않은 직후를 노려 기마돌격을 감행했고 도하한 북한군을 모조리 강물 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 건너편 한남동에 이전에 기병대가 쓰던 막사가 북한군에 넘어가 도하기지로 이용되자 기병대는 그날 밤 60mm 박격포 6문을 박렬하고 그곳에 6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6월 30일 북한군 3사단은 우리군 기병대대 진지에 화력을 집중하며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기병대를 견제하는 와중에 20명에서 30명 단위로 쪼개져 도하를 시도했는데 기병대는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북한군이 이른 새벽 반포리에 미리 성견부대를 도하시켜놔 우리 기병대의 측면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단에선 적의 도하를 적극 저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역 최전선에 있던 기병대대는 곧바로 방어전에 돌입했는데 기병대는 2개 중대 360명의 병력이었고 적 파련대는 1000명이 넘는 병력이었기 때문에 화력은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결국 치열하게 방어했지만 그날 오후 적의 포병 공격이 시작되자 후퇴했습니다. 한편 당시 상황을 보면 급조한 기병대의 문제점이 보이기도 했는데 일부 기병대의 군마들은 전장의 포성에 놀라 움직이는 등 부족한 훈련도가 여실히 노출됐습니다. 기마대는 마필의 손실이 적지 않았으므로 군포로 집결해 인마를 재수습했습니다. 기병대는 후퇴하는 와중에도 지연전을 펼치며 아군의 후퇴를 도왔습니다. 장철부가 2개의 기병중대를 이끌고 야밤에 북한군 7연대 본부를 습격하는 등 보복 공격을 펼치기도 했고 아군 부상병의 철수를 돕기도 했으며 기병대들을 소대 단위로 쪼개 아군의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정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군을 추격하거나 포위하려는 적군을 마주치면 아군의 퇴각 시간을 벌기 위한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한편 그는 항일활동 도중 유격전과 게릴라전을 경험해본 영향 때문인지 당시 장교로서는 드물게 군에 의한 대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7월 5일 7시 30분
경기도 오산 중미령에서 미 24사단 스미스 성견대가 북한군 4사단과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며 스미스 부대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포위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장철부가 2개 기병소대를 이끌고 들어와 북한군의 포위망 완성을 저지했습니다. 그들은 스미스 성견대를 포위망 밖으로 안전하게 구출했고, 이후 장철부와 기병대대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군 처치 장군은 7월 8일 장철부의 기병대를 미 24사단으로 배속시켰습니다. 한편 장철부의 기병대는 그가 없을 때에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11일 공주사범대학에서 예산으로 이동하던 기병 2개 소대는 이동 중 북한군 유격부대 30명을 만났는데, 기병대는 북한군을 전원 사살하거나 생포했고 그들이 가진 물자와 지프차를 모두 노획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생포한 북한군을 신문해 적이 유구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유구리에 한 초등학교에 주둔 중이던 북한군 유격대 선발대를 즉시 기습, 1시간가량의 일방적인 전투를 벌여 150여 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했고 총기류 70정과 3대의 차량을 노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병대의 피해는 경상자 1명뿐이었습니다. 기병대대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7월 14일엔 공군으로 견제하며 금강을 건넌 북한군에 미군 제63포병대대가 포위되었는데, 우금치에 있던 기병부대가 10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그들을 포위해서 탈출시켰고, 7월 15일엔 미 24사단 34연대 3대대가 북한군에 포위되자 포고를 뚫고 포위 중인 적의 후방을 기습, 3대대가 퇴각할 수 있도록 포위망을 와해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남하는 계속됐고, 기병대대는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던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던 국군 지휘부는 청송 일대에 기병대대를 주력으로 하는 기가변대를 배치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 일대가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지형 특성상 기병대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병대대는 군마를 대구 대봉동 양목장으로 인계한 후 보병으로 전선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선 보통 전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병력 충원과 기병 보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기병대대의 생존자 최문호 소대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엔 아직 200필 이상의 군마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병대를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군 상층부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으로 기병대대가 보병으로 활동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 이미 일본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경험했고 사관학교에서 전술학을 가르쳤던 장철부였습니다. 7월 25일 저녁, 청송에 주둔한 장철부는 기병대대와 500여 명의 경찰 제5대대를 이끌고 북쪽 진보동을 탈환했습니다. 이어서 28일엔 북한군 한개대대 병력이 진보 인근 화메리에 집결 중이라는 정찰 보고가 들어왔고, 청송 동남쪽 이전동에선 1000명 이상의 공비가 주황산에서 하산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누가 봐도 적의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장철부는 한개 소대를 완전 무장시킨 후 밤 11시 석보면 화메리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적 보급부대와 이를 호위하는 한개 중대를 발견하고는 기습해 적병력 150여 명을 사살하고 보급차 10여 대와 우마차 6대를 파괴했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아침엔 2개 대대의 적이 포격을 병행한 공세를 해왔습니다. 적의 강한 화력에 기병대대는 지형을 이용해 방어했지만 장철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곧 새로운 작전을 세웠는데, 곧바로 그날 밤 샛길로 우회에 적 지휘부 주변에 경기관총과 박격포를 배치해놓고는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야밤에 시작된 일방적인 기습으로 기병대는 적군 100여 명을 사살했고, 전투를 마치고 퇴각하던 새벽엔 아군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 중이던 북한군 전투부대를 공격해 다시 15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누구든 야습만 하면 북한군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당시 장철부와 기병대대 외에는 야습을 통해 이렇듯 일방적인 전과를 올린 부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북한군이 야습에 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기병대의 이러한 전과와는 별개로 전체적인 전황은 국군이 고전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동해안 영덕이 북한군에 점령되었고, 서쪽의 안동은 북한 21사단의 강한 공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병대대가 있던 청송 지역은 점차 북쪽으로 돌출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철부는 이후에도 8월 2일까지 끊임없이 야간 정찰을 하거나 기습작전을 벌이는 등 적진을 쑤시고 다니며 적지 않은 전과를 달성했습니다. 당장 전선에 북한군 5사단 11연대와 766 여단 등 적 2,500여 명을 기가변대 생존병력 380여 명과 강원도 경찰병력만으로 막아내고 있었죠. 이렇게 청송에서의 상황이 쉽지 않자 과거 항일투쟁을 함께하기도 했던 북한군 766 여단장 오진우가 무전을 통해 수차례 장철부의 기순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장철부는 이것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8월 4일 새벽, 북한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은 대대지휘소까지 이어졌고 장철부는 이에 맞서 싸우던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철부는 포로가 되는 수치와 불명예 대신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택하겠다며 권총으로 자결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9세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중령으로 1계급 특진시켰고 1990년엔 독립운동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2002년엔 다시 6.25 전쟁 유공으로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의 사후 기병대대는 전쟁 중 보병으로 재편되며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